그 공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누군가는 이 성과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예 대상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닐까? 안녕하세요, 고현준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지난 주말에 그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아무튼 주말이라는 꼭지가 있어요. 그 꼭지에서 봤던 기사 가지고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이 기사입니다. 제목이 성과급만 수십억이라고 하이닉스 쇼크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쭉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정작 이 성과급이라는 단어와 연결돼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카메라를 또 켜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한 300조 정도 될 거라 그러죠. 지난 1분기 때 나왔던 실적 영업이익이 57조 이상이 나왔죠. 뭐 엄청난 성과입니다. 뭐 압도적인 성과라고 말할 수도 있고, 최근엔 SK 하이닉스도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는데 30조가 넘게끔 나오면서 연간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300조 정도, 그리고 하이닉스도 한 200조는 넘길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줄을 이룹니다. 줄을 이뤄요. 그래서 이 숫자들을 배경으로 해서 사실은 성과급 논쟁이 지금 뜨거운 감자처럼 막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노조가 지금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5월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에 들어간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제 SK 하이닉스는 작년에 노사가 합의를 했어요. 어떤 형태의 합의냐면,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나오면 그 영업이익의 10%는 성과급으로 준다. 그러니까 이건 계산이 나오잖아요. 구성원들이 이제 몇 명이고 영업이익은 지금 뭐 분기에 이만큼 나왔고 연간 한 200조로 본다면, 나누기 숫자 하면 1인당 받는 성과급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6억, 7억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 숫자들, 그러니까 이 성과급 뭐 6억, 7억, 뭐 삼성전자에서는 더 많은 걸 원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대한민국의 이슈가 되어버린 건데, 아까 그 아무튼 주말 기사에 보면요, 뭐 이 이슈 때문에 다양한 신조어들 등장합니다. 셔세권, 이 발음도 어렵네. 그러니까 셔틀버스 정류장 근처에 집을 구해야 된다. 부동산을 구해야 된다. 이유는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전에서 돈 많이 받은 사람들이 결국 이 사람들이 어디다 돈 투자할 거냐? 부동산에 투자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을 살 만한 곳에 가서 먼저 선점하고 있자. 진짜요? 뭔가 이게 좀 저급하고 천박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정도 수준인가? 이상한 뭐 신조어들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신조어들을 막 등장시키면서 지금의 분위기가 이렇다라고 마치 세태를 알리는 기사처럼 보이지만, 이 기사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빠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일했던 노동자 모두가 이 성과급의 대상이 되느냐입니다. 본격적인 얘기 앞서서 성과급이 뭔지부터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성과급이라는 게 본격화된 건 사실은 그 97년 IMF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IMF 때 기업들이 당시에 이제 생존을 명분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 그 연공서열 중심의 이 연봉 구조를 바꾸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인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핵심 인재는 좀 붙잡아두고 싶은데 인건비가 이제 고정비가 되어서 더 계속 그 돈이 드는 그 구조는 좀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과에 연동되는 어떤 구조를 만든 것, 그게 대한민국에서 성과급이 자리 잡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실은 가장 강한 동인이 됐죠. 그러니까 따지자면 처음부터 노동자들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측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게 이 성과급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인력, 시장에서 대체되기 어려운 특별 인력들에게만 주어지는 일종의 차별적인 보상이다. 차별적인 보상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사실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성과급 논쟁이라는 게 과연 누가 하고 있는 것이냐. 그 삼성전자에서 파업한다는데 누가? SK 하이닉스에서 뭐 6억, 7억 성과급 받는다는데 누가? 결국 삼성전자의 정규직, SK 하이닉스의 정규직들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의 이 노동시장 구조는 복잡하죠. 뭐 아시는 것처럼 원청, 여기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되겠죠. 여기에 원청의 정규직들이 있고요. 이 원청에도 비정규직들이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밑에는 또 하청 구조들이 있겠죠. 그 하청, 협력업체 이렇게 불리는 회사에 정규직이 있고 또 그곳에도 비정규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4개의 레이어가 있는 것이고 트랙으로 따지자면 뭐 더 다양한 형태의 고용 이런 식으로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숫자로 보면 이게 좀 더 선명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찾을 수 있었던 자료를 보면 2024년 3월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라는 건데요. 삼성전자 사업장 내 하청 소속 노동자 비율이 21.6%고요. SK하이닉스는 30.1%입니다. SK하이닉스 공장 안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3분의 1이 하청 노동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정규직들이 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아주 필수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하청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들은 그렇지 않은 뭐 주변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도체 수율에 직결되는 세정 공정 또 연마 공정을 이 하청 노동자들이 담당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공정이 흔들리면 반도체가 생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생산 현장을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 몇 퍼센트 준다 성과급으로 여기에는 아예 이 사람들은 없어요. 애초에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원청과 하청은 뭐 도급 계약이라는 걸 하죠. 말 그대로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청에서 영업이익을 100조를 올리든 1조를 올리든 똑같은 거예요. 계약 조건은 안 바뀌니까. 물론 뭐 호황기에 계약 단가 이렇게 올려주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으면 주고 기분 안 좋으면 뭐 안 주고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거. 이게 법적인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계약 조건이 그런 게 없으니까. 설령 이 단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이게 이 하청 노동자들 저 끝까지 뭐 몸에 있는 핏줄로 치자면 모세혈관 저 끝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느냐, 임금으로 전달이 되느냐, 그거는 모르는 거죠. 사실 돈이라는 건 언제든지 멈출 수 있거든요. 그게 원청에서 하청으로 넘어올 때 멈출 수도 있는 거고, 하청에 와서도 하청 사장에게서 노동자로 이어질 때 멈출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뭐 어디서 멈춘다 해도 어색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과수원이라고 생각해봐요.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막 거름 주고 물 주고 성심성의껏 작물을 키웠어. 그 작물이 무럭무럭 자라니까 이게 사과나무였네. 사과나무가 쫙 컸어요. 뭐 줄기도 쫙 올라가고 가지도 잘 뻗고 그렇게 해서 아주 탐스러운 사과가 열린 그런 사과나무가 됐어요. 얼마나 잘 키웠는지 이 나무가 쫙 높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사다리를 두고 올라가지 않으면 저 과실을 사과를 따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집에 사다리가 있는 사람은 그냥 척 올리고 척척척척 올라가서 따먹으면 되는데 애초 사다리가 없었던 사람들은 땅 일구고 거름 주고 물 주고 성심성의껏 막 그때그때 잡초 제거해주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인데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그냥 사다리가 없어. 그래서 그 사과를 못 따먹는 거예요. 비슷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게 있었어요. 상생형 보상체계라는 게 있는데 그 상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서로 다 살자. 너도 살고 나도 살자. 한자로 그런 표현이 될 텐데 원청에서 협력사들 하청들에게 성과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나눠준다. 자율적 상생형 보상체계 이렇게 부릅니다. 자율적으로 나누어 준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거든요. 원청의 선의에만 기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도급 단가 계약이 가진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지금 이 성과급 논쟁에 있어서요. 뭐 갑론을박이다, 공정하냐, 나는 박탈감 느낀다, 이래도 되는 거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자체가요. 이 조선일보 아무튼 주말에서 쓰여진 이 내용이 뭐냐, 그 사다리 있는 사람들끼리의 얘기라는 거예요. 정규직이니까 성과급이 나오는 건데 성과급이 나올 만큼 그 기사 중에 그런 대목이 있거든. 내가 이 박사 과정을 밟고 박사가 됐는데
그 서울대 나와서 열심히 공부한 박사보다 저 하이닉스 생산직에 있는 친구들이 뭐 10배를 더 벌었다. 여기서 박탈감 느끼지 않겠느냐,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이상한 계급적인 어떤 생각 속에서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만 꽂히고 거기에만 부르르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이 반도체의 호황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 공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누군가는 이 성과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예 대상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서로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당분간은 이 호황이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비단 그 두 회사에서만 잘해가지고 만들어진 성과냐라는 겁니다. 뭐 다양한 인프라도 있을 것이고, 뭐 전기도 있어야 되고, 뭐 도로도 깔려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뭐 납품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배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이 밸류 체인이 연결돼가지고 움직이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노동자들 중에서도 하청 노동자이지만 뭐 세정을 한다든지 연말을 한다든지 아주 중요한 공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 멤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찾아보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그 도급 단가 계산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좋을 때 하청 단가도 여기 연동되는 시스템을 아예 만들어 놓으면 같이 이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하나는 이 성과 공유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좀 정해놓는 거예요. 원청의 선의에만 기댄 그런 어떤 상생이 아니라 기업이 쭉 잘 되어서 성과를 잘 내면 그 기업을 일으키는데 함께 했던 모두가 무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법적인 제도로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고 싶다.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이게 뭐 삼성전자 직원이나 SK 하이닉스 직원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뭐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허락이 되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허락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한, 글쎄요, 지금의 성과급 문제 매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고현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